오늘 함께 나눠볼 기사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란이 미국을 돕고 있다. 후티 반군이 홍해로 들어간 입구를 막고 있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나다니는 배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모두 이란과 관계가 있죠. 이러한 이란의 움직임은 의도치 않게 미국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홍해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부티와 예멘 사이를 통과해야 되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해협입니다. 지부티도 전통적으로 홍해로 들어가는 배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후티 반군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은 예멘의 정권을 잡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멘 역시 이 해협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홍해를 쭉 따라 올라간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수에즈 운하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이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중요한 이유는 페르시아만 안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지역에 유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반적으로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편, 이란의 서쪽 편, 그리고 쿠웨이트, 이런 쪽이 주로 유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안에서 생산된 석유는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거의 맞닿아 있는 저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도 유럽 경제 회랑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미국이 중동, 인도,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함께 철도와 배편으로 물류를 하겠다라고 만든 교역로입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우회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회랑은 긴 철도망이 필요한데 아직 공사 중이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과거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공급받을 때는 이 지역에 많은 항공모함과 함선들을 보내서 석유의 유통, 그리고 많은 물류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 부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석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보니 중동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유럽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큰 무역 흑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란과 중국 사이에는 아프가니스탄 등등의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중국이 손을 잡고 에너지를 팔고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해상 함대를 보내서 이 지역의 경찰 역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무력 분쟁은 결국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덕분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석유 가격도 최근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중동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석유 공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안정을 책임질 나라는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줄여가면서 뛰어들까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가스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과연 두 팔 걷고 나설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입할 때도 수에즈 운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과는 대서양을 통하면 되고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태평양을 통하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수에즈 운하는 지구 반대편의 일일 뿐입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지구의 중심이 미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란이 본의 아니게 미국을 돕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 파나마 운하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무력 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물론 파나마 운하가 있으면 미국도 도움은 돼요.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에 물류를 기차로 하는 것보다는 배로 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철도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횡단철도로 본 적이 있거든요. 100량짜리 기차가 정말 도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대안이 있는 미국입니다. 비용이 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그 상승한 비용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수많은 생산기지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파나마 운하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겠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쓰나미의 위협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선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 또는 러시아 사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남중국해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듯이 남중국해에는 수많은 미군 기지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북극 항로는 아직은 얼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고는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과거 샌프란시스코나 LA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에 비해서 최근 미주 지역으로 가는 비행기의 평균 비행 시간은 2-3시간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행일 때 이야기입니다만 물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구한말이고 구한말 시대는 세계 각국이 서로 각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원톱 혹은 투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세력들 간에 균형을 잡는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경찰 맞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세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화되어 있고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미국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각자 도생. 미국은 혜택을 봅니다. 미국 혼자서 감당해야 됐던 엄청난 군사비를 독일, 한국, 일본 등등의 우방 국가한테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에요. 트럼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권도 다르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군사비에 쏟아부었던 돈들이 산업시설로 투자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유럽은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 군사비 지출을 늘리게 되면 유럽의 경제는 좋아지기가 더 힘들 겁니다. 이러한 영향권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압력을 계속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유럽이 우방이 아니라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방위산업을 꾸준히 발전을 시켜 왔었어요. 그것이 지금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자주포도 좋지만 배입니다. 배는 건조 비용 자체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군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군사비 지출보다도 큰 부분을 차지해요.
다행히 한국도 이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고, 아니, 조금씩 앞서 나가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산 산업과 함정 건조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요? 비행기나 기차로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품목이 있을 수 있고요. 배를 이용해야만 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체로 보면 덩어리가 크고 무게가 있다면 배가 유리하죠. 하지만 반도체처럼 작고 부가가치가 크면 비행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덩어리가 크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제조업 부분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의 제조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한국의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유럽에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그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해요. 단순히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가 아니라 제조 기술을 해외로 수출한다. 이런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반도체의 경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훨씬 좋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파운더리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도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장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출 품목, 인재 수출, 기술력을 수출하는 것도 이러한 영역의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컨텐츠죠. 컨텐츠는 인터넷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해상 무역로하고는 무관합니다. 유통비가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이러한 쪽에도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이어지는 인터넷선을 고인지 실수인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부각이 됩니다. 스타링크죠. 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다시 한번 미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미국은 반사이익을 얻어요. 단순히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특허,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한국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